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시인을 만나다 이 프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김왕로 시인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예, 저는 건재합니다. 예.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아마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는 면역체인가요? 예, 예. 면역체가 이렇게 누구보다도 이렇게 많이 선생님은 저도 평범하게 주위에 걸리면 저도 걸리고 예. 이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바이러스 때문에 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하루빨리 저는 이 바이러스를 중국발 바이러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대구 바이러스다, 신천지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한 현상일 뿐이고요. 그 원인은 어쨌거나 중국에서 발병한 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건강 잘 챙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엄중한 현실인데 오늘은 우리 김왕로 시인을 모시고 또 시적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을 같이 좀 감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 김왕로 시인의 양력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왕로 시인은 포항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경북 포항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경북, 대구, 이쪽에서 태어나셨고, 공주대학교에서 수학을 하셨고, 그 다음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92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서 꿈의 체인점이 당선되어 등단을 하셨습니다. 이제 시인으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시게 됐는데 요즘은 선생님 대구 메일 옛날에는 참 대구 메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즘 그때 대구 메일이 네. 우리나라 신춘문예 7대 신문 중에 맞습니다. 하나로서 예. 아주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왜냐하면 이문열 소설가도 예. 안도현 시인도 사실 대구 메일 출신이라는 것을 제가 예. 듣게 되었습니다. 대구 메일에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문학의 어떤 신인 배출 등용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이렇게 손꼽으라고 한다면 중앙일간지 이외에 전통성을 갖고 있는 게 또한 대구 매일 신문 그렇습니다. 요즘은 매일 신문으로 이게 통칭이 돼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자, 우리 김왕로 시인의 시집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 첫 시집이 바로 처녀 시집입니다. 이게 이제 슬픔도 진화한다 라고 하는 시집인데 이 시집에는 향후 이제 김왕로 시인이 우리 한국 문학에 어떤 시적 세계를 발현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시 세계가 다 집약된 시집입니다. 선생님 요즘 이게 이제 천년의 시작에서 나온 예, 시집인데 그죠? 예. 이게 절판이 됐나요? 아직 절판됐습니다. 사실 제가 예. 시집을 예. 한 9권 정도 냈는데 2개는 예. 디카 시집이고 예. 그냥 일반 시집이라 얘기해도 되겠죠. 일반 시집 6권은 천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집스럽게. 예. 왜냐하면 제가 천년의 시작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우리가 시인들이 여건상 이제 여기도 내고 저기도 저쪽 출판사에 내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처럼 이제 일관성 있게 천년의 시작에서 이제 6권 내지 7권 이렇게 계속 이게 시집이 상제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선생님 시적 세계에 대한 일관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더없이 좋은 네. 그런 적이 그래 또 사실 천년의 시작에서 내면서 6권을 내면서 문학상을 한 11개 하하. 그 다음에
세종도서가 생기고 문학 나눔이 생겼는데 그것도 생긴 이래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천년의 시작과 김학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예. 숙명적인 어떤 관계다. 예, 분명합니다. 예,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시집이 이제 말 달리자 아버지라고 하는 시집이고, 그 다음 시집이 사랑 그 백년에 대하여, 위독 사진 속의 바다, 그리움 파란만장, 이렇게 시집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이제 소개 안 된 시집이 또 있죠. 예, 예. 또 뭐가 있나? 아까 그 말씀하셨던 2019년에 2019년에 복사꽃 아래로 가는 천년이라는 시집을 냈는데 그것이 불꽃문학상, 그 다음에 시장문학상, 예. 그 다음에 2020년 초 예. 문학 나눔 예, 도서까지 선정되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자, 거기에 이제 더해서 요즘 이제 디카시집이라고 하는, 디카시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누구시던가 여성시인 그분 이름을 제가. 최광림 시. 맞아요. 주도하고 네, 있습니다. 주도하고 예. 이렇게 하고 있는 시 운동입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 시대가 굉장히 속도적인 그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디지털화되고 있는 어떤 사고 유형이죠. 그 유형에 가장 적합한 시의 한 장르를 개척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디카시라고 예. 하는 부분입니다. 디카시에 대해서 제가 예. 한 말씀 드리자면 예. 사실 디카시 문학상을 제가 2회 때 그렇죠. 받았습니다. 예. 1회는 공광규 몸빼 바지라는 시로 받고 제가 두 번째 받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디카 시집을 두 권 냈습니다. 사실 그러시군요. 이게 전통된 디카시인데 디카시 같은 경우에 저도 냈기 때문이 아니라 디카시를 살펴보면은 일본에는 하이쿠라는 시가 있는데 하이쿠는 뭐 프랑스나 등등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 읽고 있지만 디카시 같은 경우에도 늦게 출발했지만은 문학의 한 장르로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활발히 진행됐고 그다음 중국이나 그다음에 미국 등에서도 디카시에 대한 독자들과 디카시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엄청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것이 또 나중에 보면은 일본 하이쿠보다 더 어떤 일반화되고 더 세계인들이 즐기는 문학의 한 장르라고 장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두 번째 시집이 이제 이별 그 후의 날들, 이것이 이제 디카 시집으로서 이제 선보인 작품집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또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우선 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이렇게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무슨 상을 이렇게 개근상 받듯이 받아서, 저는 이렇게 하면, 김학로 시인님 또 내년에 또 뭐 상을 몇 개를 더 받을래나? 뭐 이런 아니요. 저도 사실, 문학상은 하나의 객관적 평가라고 생각하고, 예, 예. 주면 또 안 좋죠. 받을래 없지만은 그렇죠. 또 앞으로는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지만은 적당히 받으면서 또 하는 것이 저희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시인에게는 가장 참 뭐라 그럴까요? 꿈이죠. 문학 활동을 하면서 객관적인 그 평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요번에 뭡니까 기생충인가 그 영화가 또 그 오스카상을 받게 봉준호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감독이 그와 마찬가지로 시인에게 주어진 일종의 월계관과 같은 그런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8회 한국해양문학대상, 제7회 박인환 문학상, 제3회 지리산 문학상,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제2회 디카시 작품상, 제4회 수원시 문학대상, 제24회 한성기 문학상, 18년 올해의 좋은 시상, 이것이 이제
웹진 시인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상하는 시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참 감투가 많습니다. 뭐 이런 것은 아주 쉽게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데 참 어떤 그 조직이나 장을 맡거나 아니면 책을 맡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그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협량을 갖고 계셔서 이런 장을 맡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현대시학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이때 네, 오래 했습니다. 그때 예. 사실 정진규 네, 맞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그다음 김춘수 선생님이 살아 맞습니다. 계실 예, 때 예. 사실 현대시학이란 잡지는 지금도 생각해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문학, 현대시학이라는 그 두 개는 상두마차 마찬가지로 예, 맞습니다. 거기에 글을 싣는 것이 모든 시인의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제24회 여기 그 걸발 단장직을 또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장님 하면 참 무섭습니다. 근데 돈도 많아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 단장 보통 그 맨체스터 뭐 이렇게 보면 그런 단장들은 뭐 여러 수조 원씩 이렇게 갖고 계시던데. 예. 저도 돈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현재는 지금 한국시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시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떤 협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협회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참여하기를 참 꺼려했거든요. 젊은 예, 시인들도 예. 마찬가지고. 저도 역시 뭐 그런 기질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선생님께서 이제 그 부회장을 맡고부터 굉장히 뭐 소문에 의하면 젊어졌다. 많이 역동적이 됐다. 힘이 실렸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니까 단체란 게 어려운 같은 게 있죠. 예, 있기는 있는데 한국시인협회 한국시인협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가장 전통 있는 그렇습니다. 예. 문학 단체고 예, 또 예. 시 하나로만 똘똘 뭉쳤기 때문에 김남조 선생님을 위시하여 지금 나태주 선생님이 지금 2020년 회장으로 맡게 됐는데 그분이 맞습니다. 가진 역량 등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한국시인협회는 많은 문학 단체 많이 생기고 이랬지만은 하나의 문학적 주축 그다음에 어떤 정신적 지주가 되듯이 어떤 맞습니다. 표대처럼 예. 표대처럼 앞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것이 예.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문학사 뭐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예. 문학사적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시인협회는 분명히 뭐 100년 뒤, 200년 뒤에도 우리 한국 문학을 견인했던 명실공히 한 그 문학 단체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자, 이 얘기를 좀 돌아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 얘기를 좀 할 텐데,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어떤 그 인터뷰나 어떤 프로들 이렇게 보면 도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왜 시를 쓰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시를 쓰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시적 바탕,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뭐 어떤 계기로 해서 시를 사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우리 동네 그 이현우라고 사법고시를 패해서 한 내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예. 그 대학 2학년 때요? 예. 사법고시를? 천재군요. 내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교대 다닐 때 저녁에 와 술을 먹다가 예. 본인은 인권 변호사 된다 그래. 니는 뭐 할래 그래 딱 생각나는 것이 그때 김홍신의 인간시장, 인간시장. 장총창 유명했죠. 유명했고 그다음 저도 그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공감도 가고 그다음에 김홍신처럼 글을 쓰면 벼락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사실 밤마다 이제 단편은 원고지 75매를 쳤다 그랬.
그 정도 분량이죠. 75매를 채우다 보니까 그때 그 쓴 글을 그 소설가에 가져가니까 내 어떤 특이한 경험 이것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 그다음 문제는 문체가 거칠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모든 건 내 판단에 이게 사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다음 고집도 세고 이랬는데 내가 판단했을 때 문체를 부드럽게 하는 것은 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시를 딱 접해보니까 360도 급선회를 해가지고 시에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고향 얘기도 좀 하고 출생지 얘기도 좀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 고향은 어떻습니까? 고향은 사실 그 영일만이 있죠. 영일만이 영일만 있고 영일만에서 일월동이라는 제 고향입니다. 근데 일월동. 예, 이육사가 청포도를 지은 것도 바로 우리 동네 위에 옛날엔 그 일본인의 그 포도 농장이었는데 그곳에서 와서 지었고 그 다음에 또 어른들이 가끔 술 드시면 청포도를 얻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게 늘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일만을 바라보면은 가슴 폭 안겨왔을 뿐만 아니라 그때 동력선보다는 하얀 돛담배가 실제로 다녔고 그 다음에 영일만에 가끔 고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작은 배에다가 착사를 싣고 고래를 잡기 위해서 개미떼처럼 고래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인접이니까 어릴 때 보면 심심찮게 그 수산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포항에서 이제 공수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면 고래고기가 그렇게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어릴 때. 저는 그 고래고기를 이렇게 먹으면 안 맞았어요. 제하고는, 제 입맛하고는. 그래서 어른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포항이 그 구룡포죠. 예, 구룡포도 있고 포항 수산시장 있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수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뭐 흔히 그 소년이 뭐 소년 시절이죠. 까까머리 시절이니까 그 동해안에 넘실거리는 그 파도와 그 거대한 고래를 보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세계성이겠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이제 시를 또 잠재적으로 이렇게 좀 키웠지 않는가 내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참 파도가 거칩니다. 영일만은 서해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거칠잖아요. 영일만 이런 쪽에 한 두 가지 우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역동성, 파도의 역동성. 그 역동성은 바로 창조성과 아울러서 생명성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있고요. 또 하나는 파괴성도 있긴 하지만 그런 세계관이 있고 또 하나는 저 수평선 너머의 아득함이죠. 그런 세계를 까까머리 소녀는 큰 먼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그리움과 저 너머의 세상에 대한 지향 이런 것들을 갖고 자랐지 않는가. 사실 저는 수평선을 보면서 키웠던 것이 밀양어군, 밀양어군. 그 다음에 또 돌아가셨지만은 박남철 시인의 고래의 항진인가 그런 시와 마찬가지로 저도 바다를 보면서 광란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다가 있는 듯 없는 듯 잔잔함 그 잔잔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용함의 힘 저기요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내 시의 어떤 원동력이 됐고 또 영일만이 내가 시를 쓰는 쪽으로 인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이제 박남철 시인에 대한 얘기를 잠시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이제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젊을 때죠. 젊을 때 이렇게 보면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끔씩 이제 문단에 이렇게 나가거나 서울에 이렇게 나들이를 하면 부딪히잖아요. 만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참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저 광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박남철 시인. 그 다음에 저 광기를 통해서 참 많은 좋은 작품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꽤 사랑했던 시인이 아닌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 예. 시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그 에너지 역동성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 김왕로 시인에게도 내재하고 잠재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그 세계가 바탕이 바로 포항이고 영인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 선생님. 자, 저희들 프로는 이제 시인이 직접 이 낭송을 해서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서너 편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우선 한 편을 듣고 시인의 육성을 직접 듣고 또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뭐 좋은 목소리를 한번 낭낭하게 해주시죠. 복사꽃 아래로 가는 천년 김왕로 유모차에 유모처럼 늙은 개를 모시고 할머니가 100년 복사꽃 나무 아래로 간다. 바람이 불자 100년을 기념해 팡파르를 불리듯 공중에 솟구쳤다가 분분히 휘날리는 복사 꽃잎 100년 복사꽃 나무 아래로 가는 할머니의 미소가 신라의 수막새에 그려진 천년 미소라. 유모차에 유모처럼 앉은 늙은 개의 미소도 천년 미소라. 100년 복사꽃 나무 아래 천년 미소가 복사꽃처럼 피어나 간다. 그리움 쪽으로 한 발, 두 발, 천년이 간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할머니 앞에 지프가 열리듯이 봄길 환히 열리고 있다. 예,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시고요. 참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보면 복사꽃 아래로 가는 천년입니다. 이 천년 시간성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께서 이게 복사꽃이라는 의미는 선생님 인생에서 또는 이 시적 세계에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나요? 꽃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화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얻고, 그렇지만 또 여기 보면은 분분히 휘날리는 꽃잎 이것은 하나의 그 낙화라는 의미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또 세월이고, 그러니까 이 극복의 과정을 이 시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라라는 어떤 시대적 과정을 이겨내면서 불멸로 간다. 모든 사람의 그 어떤 사랑이랄까 하나 운명은 불멸로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시를 써봤습니다. 예. 자, 우리가 좀 복기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모차에 유모처럼 늙은 개를 모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할머니와 복사꽃이라고 하는 두 이미지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대조적이고 선명한 이미지로서의 어떤 그 상징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화입니다. 활짝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림이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할머니는 우리 인생의 한 100년을 우리가 잡는다면 이미 이제 개화가 되고 낙화가 되는 그
그 뒤안길에 선 그 대상입니다. 이 두 대상이 아주 대조적으로 잘 이렇게 대비가 돼서 이 시가 그려 나가는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자 100년을 기념해 팡파를 울리듯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분분히 휘날리는 복사꽃잎 꽃잎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리 인생에 대한 허무이기도 하고요. 그죠? 유한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란 것은. 근데 우리 삶이 피고 지더라도 이 시간성만큼은 영원히 지나가는 또는 영속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행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년 복사꽃 나무 아래로 가는 할머니 미소가 신라의 수막새에 그려진 천년 미소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속생이죠. 예. 수막새는 신라 수막새, 오늘 또 신라 수막새고 예. 몇 천년 몇 백년이 가도 신라 수막새란 그 지워지지 않는 맞습니다. 미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쪽 고장의 출신이니까 수막새가 뭔지를 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하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선생님 그 인상이 그 수막새에 나오는 그 모습과 아주 달라 있어요. 참 이게 절묘하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신라가 가지고 있는 이게 에너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제 산문도 그렇게 쓰고요. 신라에 대해서 경주에 대해서 산문을 쓸 때마다 경주의 선은 굉장히 둥글다라고 하는 선이 둥글거든요. 그 왕릉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경주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어떤 그 이미지와 그 성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정은 굉장히 둥글다. 그 둥근과 아울러서 그 세계성이 바로 표현되는 것이 수막새의 미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만약에 강권 정치가 됐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경직된 사회가 됐다든가 했으면 아마 경주라고 하는 그 신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100년도 못 견뎠을 겁니다. 왜냐하면 둥글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다. 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날카로움이랄까 어떤 힘이 분산되지 않고 한번 집중된다는 건데 둥글다는 것은 뭐가 없었고 또 둥금이 가진 힘이 가장 강하거든요. 지구도 둥글고 우주도 둥글다.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바로 둥금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라 수막새도 결국 보면은 모든 것을 융합시킨 함축된 그런 힘을 신라 힘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도 이제 천년의 미소가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성입니다. 그 시간성은 어떻게 보면 우주론적인 시간성과 결부가 돼서 영원성이라고 하는 세계도 같이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유모차의 유모처럼 앉은 늙은 개의 미소도 천년 미소라. 개도 할머니도 그 유모차도 그 수막새의 미소와 같은 그 세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온전한, 온전히 어우러진 하나가 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백년 복사꽃 나무 아래 천년 미소가 복사꽃처럼 이렇게 복사꽃처럼 피어나간다. 참 좋은 표현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김왕로 시인의 시 전체를 시적 세계 전체를 내포하고 있는 세계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읽고 또 읽게 되는. 하여튼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는 제가 아침마다 사실 광교 저수리 뛰러 나가면 한 7km 정도 되는데 사실 뛰어나가면서 실제로 아침에 보면은 할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사실 개를 싣고 오는데 그걸 보고 사실 제가 발상을 얻어가 지었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시적 발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현실적인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 너머에 있는 어떤 나의 세계를 거기에 투영을 해서
확장시켜 나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김학로 시인은 아주 뭐 능수능란하셔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위에 그런 보면 시인. 사기생이죠. 백남준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예술은 사기다. 모든 예술은 사기다. 그 사기는 무슨 사기냐? 우리들로 하여금 역동적이게 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가슴 떨림이죠. 그것을 안겨주는 것이 예술이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사기, 좀 뭐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고도의 그 세계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운 쪽으로 한 발, 두 발 천년이 갑니다. 그립다라고 하는 것. 아까 이제 제가 여쭤봤잖아요. 포항이라고 하는 그 세계입니다. 역동적인 세계와 네. 한편으로 파괴적이고 또 한편으로 창조적이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수평선 너머로 밀항을 하고 싶었다. 네. 라고 하는 세계거든요. 네. 근데 그 밀항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선택은 못 하셨지만, 네. 그 밀항을 어디로 넘어왔냐면 문학으로 네. 이행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네. 치환을 해서 이렇게 넘어오셨는데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운 쪽으로 한 발 두 발 천년이 가는 그 세계로의 이행이죠. 김왕로라고 한 시인이, 자연인이 그 밀항은 하지 못했지만 그 밀항성을 어디에 투영을 했냐면 바로 시적 세계에 투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쉽게 얘기하면 시라는 배를 타고 그렇습니다. 끝없이 밀항해 가고 예, 있죠. 그 예. 밀항해 가는 것은 사실 시공을 초월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행입니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할머니 앞에 지표가 열리듯이 아주 좋은 선명한 이미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표가 열리듯이 봄길 환히 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명멸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네. 개인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태어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10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나는 사라져 가지만 수막새 같은 미소의 세계는 우주론적인 그 관점에서의 어떤 세계는 이 지표가 열리듯이 환하게 열려가고 있는 세계입니다. 네, 그렇죠. 그 세계성에 대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죠. 그 관점이 참 잘 드러난 시가 바로 복사꽃 아래로 가는 천년이라고 하는 시였다.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제 2020년 이 시를 통해서 문학나눔 도서가 이제 선정이 되고 시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또한 이 복사꽃 아래로 가는 천년이라고 하는 시집 표제 이름이잖아요. 네, 이름이고 또한 대표 네. 그 시집의 대표시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아주 아름다움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조금 이제 다시 우리가 좀 넘어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제해서 작품 세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시인에게 자 우리가 이제 신기록 우리가 그 신발을 만드는 이에게는 그 인생의 그 절반 이상이 신발을 깃는다는 직업의식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 김왕로 시인에게는 시란 무엇인가 도대체 김왕로의 인생에서 시가 무엇이었던가 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어느 한 곳에 빠지면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힘을 과시하면서 그 다음에 끝없이 힘을 발산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사회에 부정적인 일도 되고 그 다음에 엄마는 저 때문에 항상 걱정했지만은 한참 고나게 잠자고 있더라 엄마는 저를 깨웁니다. 특히 왕러 예 그랬던 텔레비에 복싱하는데 안 보고 자느냐. 그랬던 제가 복싱을 봅니다. 자다가 제가 사실 젊었을 때는 몸이 황금처럼 빛났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는 상꾼의 가장 큰 기질이죠. 그랬지만은 엄마가 또 동네 시끄러울 때 내가 잠을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동네로 나가면 엄마가 왕노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마라. 알았습니다. 그 나가면은 동네 형들이 막 싸움하고 이래다가도 내가 나가면은 뻔한데도 조용한다. 왕노야 우리 싸움 안 했다. 그냥 논다. 왜냐하면 제가 형들도 어느 제압이 아니라 상당히 안 좋게 많이 놀았습니다. 아, 예. 그랬지만은 내 인생에서 이 시가 뭐냐 그랬다면 저는 사실 내가 진정으로 몰두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나를 발산시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장 큰 즐거움을 얻는 것이 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때 젊었을 땐 제가 테니스에 미쳐가지고 예. 테니스 미쳐가지고 새벽 4시까지 뭐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만 내가 비가 왔다면 엄청나 짜증이 나고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테니스를 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테니스에 미쳤는데 그 다음 문학 함께 했는데 실제로 테니스를 통해 얻는 성취감도 있고 그 다음에 시를 통해 얻는 성취감이 있는데 뭐 어떤 것이 진정한 성취감이냐 그래 생각하니까 결국 저도 92년에 신춘문예 등단했다가 한 10년 동안 운동 쪽으로 외도 했다가 다시 2002년 돌아왔는데 그때 해양문학 대상을 받으면서 문학을 했는데 그 문학이 진정한 성취감을 주고 그 다음에 문학이 바로 내가 전념해야 될 곳이고 문학이 앞으로 내 인생의 어떤 지팡이가 될 거라는 그런 느낌 그게 내 문학을 하게 된 동기면서 더 나를 문학으로 이끈 하나의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누구나가 시인에게는 특별한 동기성이 있고 또 뭐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재의식, 그 다음 결핍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에 매진하게 되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가난이 트라우마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나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부자. 네, 부자가 꿈이죠. 부자가 꿈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릴 때 동네 이렇게 나가서 형들하고 패싸움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 만약에 그 조직 뭔가요? 조직 결성하고 뭐 이렇게 하셨으면 이 시인으로 김학로가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사실 저도 예. 고등학교 27살에 졸업했어요. 27살 때 졸업했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그 중간에는 파란만장 저 시집이 그리움 파란만장도 있습니다. 파란만장 아직도 그리움을 하십니까? 등등 있고 그 둘 다 세종도서가 됐지만은 한때는 파란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문학하는 바탕이 됐고 안 좋은 바탕이 됐겠죠. 하여튼 그 경험이 시인들과 또 다른 시세계를 구축하는 어떤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몸으로서 이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세상을 사는데 몸을 바탕으로 해서 이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운동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은 성취감이죠. 근데 이제 그 이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제하고 정신적인 어떤 고양성. 이제 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몸으로도 우리가 성취를 해서 창조성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지만 더 강력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일종 마취성이라고 그럴까요? 중독성 뭐 이런 것들이 아울러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술인데 이 예술은 바로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성취감, 지향, 가치 성취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래도 김학로 시인은 그래도 그 몸으로서 이행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통해서 다져진 어떤 내적 힘을 어디로 이행을 했냐?
바로 이제 정신적 가치라든가 시적 가치에 대한 어떤 세계로 정신적 가치가 못 오고 시적으로 조금 한 10cm 옮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여기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시가 무엇인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참 할 때가 많습니다. 시는 일종 관념성을 현실화시키는 장르가 바로 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신적인 가치를 무엇을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킨 것이 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뭐 우리 김학로 시인은 구체적으로 우리 독자들이 또는 우리 시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게 이렇게 잘 표현해 내 주셔서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